지구과학 지구 여기도 지구 저기도 지구 지구과학 대정보 지구과학 완전 정보. 안녕. 네, 우리 고3 친구들 잘 보내고 있나? 여러분들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한 걸 알기 때문에 또 성적도 잘 나왔으면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해설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주신 윤규쌤께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네, 모의고사를 풀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좀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어렵지 않았어. 이번 학평 진짜 어렵지 않았고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만 가지고 해서 했기 때문에 꼭 다시 공부하셔서 성적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얼굴을 보여주면서 하고 싶었는데 오늘 장비가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거 양해를 부탁해요. 잘하고 있지? 제발 잘해야 돼. 알겠지 얘들아? 야, 앞에 웃으라고 나름대로 광고 CM송도 따서 넣어줬는데 한바탕 웃고 쟤 뭐야? 이렇게 또 한번 해주고 역시 지구 이지하지. 잊지 않았을 거라고 믿으며 우리 시작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11번부터 볼게요. 자, 11번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알아야 될 먼저 개념이 그 개념이 나와. 일단 광도에 대한 개념 먼저 꼭 체크해야 되는 거. 광도라는 건 이 어떤 별이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내고 있는 총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좀 기억을 했었냐면 이 광도랑 비례하는 게 얘 크기가 일단 관여가 있으니까 넓이를 뜻하는 반지름의 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뭐였냐면 온도의 4제곱, 요것과 관련이 있었어. 즉 얘네 반지름과 온도에 따라서 광도가 결정이 됐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우리 문제에서도 주지만 이 광도를 대변하는 그 용어가 하나 나오죠. 바로 절대 등급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지. 이 절대 등급이라는 건 숫자가 어떨수록 숫자가 낮을수록 광도가 엄청 크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여기까지 공부가 덜 된 친구들은 꼭 공부를 하고 다시 풀어보길 바래.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가나를 한번 볼게. 자, 별 가나에 대한 거를 이렇게 플랭크 곡선으로 하나 나타내줬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절대 등급으로 줬다는 게 여기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플랭크 곡선에서 알 수 있는 것, 자, 복사 에너지의 상대 세기 해가지고 여기는 그거죠. 우리가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사용할 수 있게끔, 자, 슈볼 법칙. 그래서 이 슈볼 법칙은 뭐냐면 단위 시간당 이 단위 면적에서 내놓는 에너지, 즉 광도의 기반이 되는 에너지량을 얘기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봤어야 됐지? 했을 때 이 면적이었죠. 가별 같은 경우는 이 면적이 이 에너지를 뜻하는 거였고, 그러면 나별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 자, 나별은 요게 이제 이 에너지 면적이었겠지. 기억하지? 자, 얘가 뭐랑 관련이 있었어? 혹시 그것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것 자체가 온도와 관련이 있었잖아. 온도의 4제곱과.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꼭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어.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건 파장이지. 파장. 자, 파장. 요 최대 세기가 있는 요 파장들은 온도하고 어떤 관련이 있었냐면 온도하고 반비례의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빈의 변이 법칙 이런 것도 했던 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개념은 지금 광도 개념 했고 슈테판 볼츠만 개념을 했어. 자, 그러면 기억.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양. 자, 이게 뭐야? 별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양. 이게 바로 그래프의 가로축이지. 자, 그래프의 가로축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가로축에 해당하는 그 넓이. 자,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럼 가하고 태양하고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 당연히 이 넓이가 크니? 자, 빨간 게 가, 그 다음에 까만 게 태양이야. 당연히 가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요 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이 단위 시간, 단위 면적, 방출한 에너지양. 그렇다면 광도와의 차이는 뭐냐면 광도는 여기서 이 단위 면적이라는 말이 빠진다는 거야. 왜? 별의 총량이니까. 자, 그 다음 니은. 나는 파란색 별이다. 자, 색깔별로도 한번 구별을 해봐야겠다. 자, 온도가 높은 거,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은 별, 우리 색깔 어떤 식이었죠?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 별이었고, 그 다음 중간에 흰색 있었고, 그 다음에 빨간색, 붉은색, 발이 아니라 빨 이렇게 갔었지. 여기 빨 해가지고 그거까지 기억하면 더 좋겠는데, O, B, R, fine girl, kiss me. 이렇게, me인데 왜 N을 썼지? 네, me.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분광형하고 온도, 요 정도도 같이 기억해주면 참 좋겠는데, 자, 여기서 나가 파란 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힌트라고 나름대로 준 게 누구냐면, 태양이야. 자, 지금 보면 기준을 태양으로 잡아 놓은 상태에서, 자, 가하고 태양하고, 그 다음, 여기 밑에다 써볼게. 자, 가, 태양, 나. 얘네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에너지 세기가 지금 누가 제일 크냐면, 가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태양, 나야. 근데 이거를, 자, 에너지 세기라고 쓸게요. 자, 에너지 세기가 이렇다는 얘기야. 그러면, 온도는 어떻다는 얘기야? 얘도 역시 가, 태양, 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태양이라는 애는 어떤 색깔이냐면 약간 노란색에서 주황색 사이에 있는, 즉 G형 별이란 말이에요. 자, G형 별. 자, 그럼 그것보다 온도가 낮은 게 나래. 자, 그러면 G형 별보다 온도가 낮아야 되니까 얘는 색깔이 어때야 돼? 붉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죠. 파란색은 나가 아니라 가가 됐어야 되는 거지. 가. 자, 디귿. 자, 여기에서 이제 너네들이 이거 계산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을 텐데 간단해요. 반지름을 줬고 사실 10배라는 걸 줬다. 10배라는 걸. 자, 요게 힌트야, 나름대로. 자, 그럼 가하고 나를 비교했을 때, 자, 가하고 나의 절대 등급을 볼 건데, 자, 에너지는 분명히 가가 셌거든. 단위 면적당 에너지는 가가 셌는데, 절대 등급을 보니까 가보다 나가 더 낮은 등급. 즉, 광도로 바꿔버리면,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광도로 바꿔버리면, 나가 가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마이너스. 자, 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광도가 큰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등급을 가지니까 나가 더 큰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한 가지, 얘네 둘의 등급 차이가 얼마가 나야? 5등급 차이가 나지? 자, 이 5등급 차이가 나는 건 우리가 광도 몇 배라고 얘기했었냐면 100배.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사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얘기가 되는 거야. 즉, 자, 얘를 정리해서 좀 빨간 글씨로 써볼게. 자, 광도나는 광도가의 몇 배? 100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광도가의 100배가 이거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비례 관계니까 이렇게 써볼까? 자, 반지름의 제곱. 자,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온도의 4제곱인데 얘네들이 나에 대한 거지. 나에 대한 거. 이게 똑같이 반지름의 제곱, 그다음 온도의 4제곱. 근데 이게 가에 대한 걸로 했을 때 100배가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 자, 그러면 온도가 만약에 같다라고 놓으면, 자, 온도가 같다라고 놓으면 반지름이 몇 배 차이가 나야 되는 거야, 나가. 온도가 같다. 자, 이 온도를 고려를 만약에 안 해줬다고 했을 때 어떤 식이 성립되냐면 이 반지름, 나에 대한 반지름의 제곱이 100 곱하기 반지름 가해한 거가 되는 거죠. 가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 제곱 떼버리고 100도 제곱을 떼버리면 이렇게 했을 때가 반지름이 서로 10배 차이가 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 10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왜? 온도가 서로 달라 지금. 뭐에서 알 수 있어? 여기서 이미 했잖아. 에너지 세기가 이렇고 온도가 가가 더 크고 나는 가장 작다. 이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온도는 얘는 낮아. 나의 온도는 훨씬 낮은 거고, 자, 검은색으로 써볼까? 나의 온도는 훨씬 낮은 거고 가의 온도는 높단 말이야. 그럼 그만큼 반지름이 10배보다 더 훨씬 커져야만, 얘가 10배보다 커져야만 그만큼 100배 차이를 낼 수 있다는 거지. 이 개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온도를 고려 안 했을 때가 10배이기 때문에 이 디귿 보기에 10배라는 걸 넣어준 거고, 과연 얘가 진짜 그 10배이냐 아니면 10배보다 작냐 크냐를 따지게끔 주고 싶었던 건데, 그거는 누가 관건이었어? 이 온도라는 애를 관건으로 삼은 거죠.
근데 실제 온도는 얘 고려하면 나의 온도는 낮고 가의 온도는 높은 상태에서 100배가 차이가 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10배보다 훨씬 반지름이 커져야만 이 등급 차이, 광도 100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해서 디귿은 틀린 보기가 되고 10배보다 크다 라고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11번에 대한 해설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개념이 바로 얘 광도 개념이고 그 다음에 슈테판 볼츠만 개념이고 그 다음에 온도에 따른 색깔에 대한 거 그 다음이 요거죠. 요 5등급 차이가 광도. 그래서 요 별 4개 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이 11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12번 문제예요. 앞에 11번에서 아마 좀 멘붕을 맞은 친구들은 여기서 조금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좀 압박감을 좀 느낄 수 있었겠지만, 이 12번 같은 경우는 너무 전형적인 HR도 문제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HR도를 꼭 다시 공부를 해야 한다.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해 줄 건데, 자, 여기 가운데 점 제일 많이 찍혀 있는 요거, 우리 뭘로 주로 보기로 했었냐면, 바로 주계열성으로 보기로 했죠. 자, 이 주계열성의 특징이 있어. 근데 이 주계열성의 특징을 보기 전에 HR도 자체의 좀 특징을 볼게. 자, 우리 11번에서도 했지만 절대 등급은 숫자가 낮아질수록 광도가 높은 거다. 즉, 얘 세로축은 광도를 나타내 준 거고 이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된 거야? 광도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 그 다음에 가로축 같은 경우 지금 가로축은 분광형을 줬는데 사실 이 분광형은 뭘 알려주는 것과 같냐면 표면 온도를 알려주는 것과 같다. 근데 여기서 주의점은 여기는 온도가 높은 거지만 여기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계열성 특징으로 갈 건데 자, 주계열성이 이렇게 찍혀 있죠? 당연히 온도가 낮을수록 광도가 낮은 걸로 표현이 되어 있고 왼쪽 위로 갈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높은 걸로 표현이 되어 있어. 이건 기본적인 지식이야.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캐치해야 할 사실은 자, 단순히 자, 온도가 높고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높다 해서 끝나면 안 돼. 이랬던 주계열성 별들은 특징이 그런 애들은 질량이 크고 그 다음에 수명, 즉 이 주계열성에 도달하는 속도나 아니면 이 주계열성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어땠어? 짧았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뒤에 나중에 생명가능지대 나올 때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 즉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크고 질량이 큰데 수명이 짧다라는 걸 이 주계열성 안에서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가하고 라는 둘 다 주계열성이라는 걸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위에 나가 있는 점, 얘는 다른 색깔로 해볼게. 자, 이 나가 있는 여기는 우리 주로 뭘로 보기로 했었냐면 거성 중에서도 요 아래쪽 지금 나가 있는 지역은 아마 적색 거성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 위쪽에 아주 밝게 나타나면 초거성으로 볼 수 있는데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적색 거성은 그 어떠한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어때야 돼? 태양하고 비슷하거나 작아야 돼. 이랬을 때 진행이 되는 적색 거성이 되는 거고 다음 초거성은 이 별의 질량이 태양보다 커야 됐던 거죠. 이렇게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찍히는 애들은 누구였냐면 백색 외성이죠. 백색 외성. 자,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온도가 높은데 광도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만큼 반지름이 작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엄청나게 높은 애들이다 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이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멀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인을 하고 싶은 건 얘네들의 진화 과정이죠. 자, 진화 과정. 자, 처음은 다 똑같아요. 성간 물질이나 뭐 성운이라고 쓸까요? 네. 성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전주계열성 지나서 주계열성이 되는데 이 주계열성이 돼서부터 경로가 좀 다르죠. 이 기준은 누구라고? 항상 질량이라는 거 좀 기억하셔서 주계열성 질량이 작은 거 여긴 높은 거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아래는 높았을 때
자, 그럼 낮았을 때 어떻게 가죠? 적색 거성, 적거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행성상 성운, 행성상 성운이 되고 최종적으로 뭐가 돼요? 백색 외성이 되는 거지. 그 다음 질량이 큰 경우는 초거성이 되고 얘가 초신성 폭발을 해. 자, 그 다음에 이 초신성 폭발이 되는 거에 따라서 또 이제 중성자별이 될 거냐 아니면 블랙홀이 될 거냐 이렇게 나뉘었었다는 거지. 자, 그럼 이게 어디서 쓰이는지 볼게. 자, 니은 다는 자, 다 누구야? 백색 외성이지. 자, 백색 외성은 질량이 작은 거에 속하네. 초신성이라는 걸 거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는 데 쓰이고. 그다음 기억. 별이 아니라 별의 평균 밀도는 자, 가가 나보다 크다야. 자, 가는 누구냐면 가는 주계열성이고 나는 적색 거성이야. 자, 그런데 주계열성과 적색 거성을 가하고 나를 봤더니 둘이 광도가 어때? 광도가 얘네 둘, 여기서 힌트는 자, 여기를 좀 지어볼게. 자, 광도가 서로 일치한다는 거야. 얘네 두 개가 서로 광도가 일치를 하는데 뭐가 달라? 온도가 달라. 와, 그럼 뭐가 다른다라는 거야? 반지름이 달라. 자, 봤더니 가하고 나중에 누가 온도가 높냐면 가가 온도가 높고 나는 온도가 낮아요. 자,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네가 광도가 일치하니까 반지름은 반대가 돼야겠죠? 반대가. 즉 가와 같은 별은 반지름은 작은 상태고 나와 같은 적색거성은 반지름이 매우 커. 즉 부피가 엄청나게 나가 크다는 얘기니까 얘네들이 같은 비슷한 양의 질량을 갖고 있다고 쳤을 때 부피가 나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밀도는 누가 클까요? 가가 훨씬 크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 밀도, 그러니까 부피 차이를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피 차. 다음 디귿, 별의 수명. 아, 여기 나왔네. 가하고 라, 주계열성 비교하시네요. 자, 당연히 누가 훨씬 짧다? 가가 짧다.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지하지? 자, 13번입니다. 자, 13번을 보시면 너무나도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인 온대 저기압 문제입니다. 친절하게도 여기선 온대 저기압의 중심과 한랭전선, 그 다음에 온난전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네. 너무 좋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A와 B 관측소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자, A 관측소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 중심의 위에, 즉 북쪽에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 B는 저기압 중심의 아래, 즉 남쪽에 위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와 B가 서로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정도가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건데,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저기압에 의한 날씨 변화는 이 A와 B 중에 누구냐면 바로 이 B의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냥 B의 경우 같은 경우는 누구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전선, 즉 한랭이나 온난 전선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게 되는 모습을 보이죠. 자, 여기 보면 전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A 같은 경우는 그거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이 저기압에 딸린 전선의 영향이라기보다는 이 위에, 즉 그냥 이 가운데다 그림을 좀 그려보면 얘가 어쨌든 전선 때문에 날씨가 확확 변하지만 저기압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자고 했었잖아, 늘. 그래서 이 저기압, 자, 저기압하면 기억해야 될 게 뭐지? 상승기류,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 이걸 기억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반시계로 이렇게 모여들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A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 놓고 나를 보게 되면 이 A, B 중에 하나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의 시간 순서에 따라서 풍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풍향. 자, 그럼 풍향 변화를 한번 볼 건데, 자, 우리가 풍향 변화를 보기 전에 이 전선이 지나가는, 즉 저기압 중심의 아래쪽에 있는 B 지역 같은 경우는 항상 온대 저기압에서 풍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더라? 시계 방향인 거 기억하지. 왜냐하면
자, 저기압이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무슨 풍? 요쪽이 바로 남동풍이 불고 그 다음 이쪽이 남서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북서 애들이 오니까 순서대로 변하는 걸 보게 되면 남동, 남서, 북서 얘를 좀 더 쉽게 사람이 있는 걸로 보면 남동 1, 남서 2, 북서 3, 이렇게 그려뒀던 거 우리 기억하나?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하면 되고 사실 문제를 풀기 위해선 요것만 알고 있어도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게 북쪽이 되는구나. 특히 이 A 지역 가치 관측소가 저기압 중심의 북쪽에 있는 경우는 대다수가 다 북풍 계열의 바람만 불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나그림에서 보게 되면 자, 처음에 무슨 풍이 부냐면 NE, 즉 북동이 처음에 불고 있다가 보면 남동, 자 여기 우리가 익숙한 게 이제 나오죠. 남동, 그 다음에 12시 정에는 남서, 그 다음에 북서 이렇게 해서 점점점 변하는데 이 앞에 북동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니까 뭐 지워줘요. 사실은 필요 없다고 보더라도 익숙한 게 나오잖아.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그럼 어디에 해당해? 당연히 이 나는 B 지역의 풍향 변화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기억. 가에서 온대 저기압의 이동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았다. 자, 우리나라 지역 무슨 때? 편서풍 때. 너무 당연한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 니은. 나는 A에서 관측한 결과이다. 방금 B라고 얘기했고 디귿. 나를 관측한 지역에서는 이날 12시 이전에 소나기가 내렸다. 자, 12시. 아쉬워. 벌써 12시. 네. 청하의 12시 이전에 보시면, 네. 12시 전에 보면 뭐가 불고 있죠? 남동풍이 불고 있네요. 남동풍. 자, 남동풍이 불고 있는 지역. 어디냐면 바로 요 지역이 될 텐데, 여기에 날씨. 한번 볼까? 자, 여기 무슨 전선이지? 온난전선 앞쪽이죠? 온난전선 앞쪽은 기온 낮고, 기압 높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층훈형 구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슬비가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럼 소나기는 어딜까? 여기가 소나기죠. 한랭전선의 뒤편이 소나기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지금 여기 지역이니까 소나기가 아니라 이슬비가 내렸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이지하다. 자, 그리고 14번을 한번 볼게요. 자, 14번은 계절별 길이 변화와 그 다음에 아열대 기후지역에서 생기는 현상인데, 즉 사실 기후변화가 이제 점점 일어나고 있다. 뭐에 의해서 지구온난화 같은 현상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우리나라에 아열대 지역이 늘고 있어요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가그림 같은 경우는 계절의 변화야. 계절의 변화. 자, 한번 볼까? 자, 봄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 여기서만 봤을 때 점점 주는 것 같거든. 요 3, 4, 5월로만 봤으면. 근데 반대로 1, 2, 3월이 원래 1, 2월이 겨울쯤에 있었는데 이게 봄으로 확대가 되는 게 보여요. 즉, 봄 같은 경우는 변화가 생각보다 거의 없는 게 돼버린 거지. 왜냐하면 3, 4, 5월쯤에선 줄었지만 1, 2, 3월쯤에선 는 게 보이거든. 자, 그 다음 여름 같은 경우. 얘가 이제 사실 중요한 거죠. 여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인다. 여름은 요거 하시고, 가을은요. 가을은 뭐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네, 가을 뭐 거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가을도 거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 같고, 겨울 겨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슬프지만 겨울이 완전히 감소하고 있다라는 걸 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2000년에 원래 이렇게 경계, 그러니까 이 경계를 토대로 이 아래쪽이 아열대였고 이 위에는 온대 지방이었는데, 얘네 경계가 2010년, 2100년이 되니까 어떻게 바뀌었대요? 요렇게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즉 여기가 온대 지방이 되고 아래가 이제 아열대, 즉 우리나라의 아열대 지역이 확산을 했다는 걸 알려주는데, 특징적인 게, 자, 내륙 지방은 이게 확산이 잘 됐니 많이? 네, 내륙보다 해안가가 그 변화하는 정도가 훨씬 크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륙보다 해안가가 훨씬 변화가 컸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기억. 가에서 여름의 길이 변화는 봄의 길이 변화보다 크다. 여름의 길이 변화가 큰가요? 네, 더 크죠. 봄의 길이 변화는 거의 없었으니까.
그럼 니은 나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의 확장은 대체로 내륙보다 해안에서 뚜렷하다. 그죠? 해안은 원래 온대였던 곳이 다 뭘로 바뀌었어요? 아열대로 바뀌는 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훨씬 뚜렷하다는 거 보이고. 그다음 디귿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의 재배 가능 지역은 북상할 것이다. 자, 무슨 얘기야? 얘 쉽게 바꾸면 아열대가 확장했니? 이거야. 확장 오케이? 오케이지. 자, 북상이란 말 자체가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이 얘기지? 자, 보면 원래 이 경계가 있던 게 위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정답은 5번이었다. 아주 심플하게 줬던 문제입니다. 15번입니다. 이거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선생님이 너무 강조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거여서 진짜 틀린 사람은 다시 꼭 공부하세요. 정체 전선의 영향 때문에 호우가 발생했던 자정이다. 자정. 아마 기억이 좀 안 날 수 있는데 왜 자정을 줬는지 문제 속에 있어요. 왜? 위성 영상이니까. 자, 그러면 일단 위성 영상이 뭐가 있었는지 볼까?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방식이 다르죠. 가시 영상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반사한 정도를 보는 거고, 적외 영상 에너지는 구름이 내놓는 구름의 적외선 자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시광선은 반사한 걸 보는 거고, 얘가 적외선 같은 건 방출하는 직접적인 걸 본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미 특징이 나오죠. 가시광선 영상은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태양이 없는 자정에는 밤에는 관측이 돼요, 안 돼요? 밤에는 관측을 할 수가 없어. 왜? 태양이 없잖아. 근데 적외 영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는 구름 자체가 그냥 계속해서 내놓는 에너지니까 얘는 자정에도 당연히 오케이. 사실 얘는 24시간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거 가능할 가짜로 쓸게요.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핵심이고, 이제 사실 작년 모의고사에는 얘네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 나왔는데, 요거는 아마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시 영상이건 적외 영상이건 밝으면 밝을수록 가시 영상에서 밝을수록 구름의 두께가 두꺼운 거고요. 두께에 대한 얘기고요. 적외 영상은 고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밝은 것만 써줄게. 밝을수록 두께가 두꺼운 거고요. 얘는 밝을수록 고도가 높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기억 가시광선 영상이냐? 절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적외선이다. 다음 니은 A 지역에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냐 물어봐요. 자, 일단 여기에서 이거 너무 많이 우리가 연습해서 구름이 이렇게 있고 정체전선이라고 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이니까 우리나라 이 전선이 여기 있는 걸 찾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북쪽이 당연히 찬 기단일 거고 아래쪽이 따뜻한 기단일 거라고, 둘이 만나면 항상 누가 올라간다고? 따뜻한 기단이 올라갈 거라고. 그 따뜻한 기단이 올라가기 시작해. 그 시작하는 걸 우린 뭐라 그래? 그치. 여기를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부터 전선면을 따라서 구름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선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텐데, 자, 그럼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차가운 공기는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겠죠.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겠지. 얘가 만약에 반대로 가고 있었다면 얘를 만날 리가 없잖아. 그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그러니까 즉 얘는 북풍 계열이 불 수밖에 없는 거죠. 북풍 계열. 남풍 계열의 바람은 A 지역에서 우세할 수가 없어요. 자, B 지역에서 우세할 수 있는 거고. 자, 디귿 정체전선은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발달해 있다. 자, 북동 여기죠?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이렇게 발달해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 같았으면 사실 여기에 또 추가를 해가지고 약간 이 전선을 실제 찾게끔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자, 16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안 용승이 발생한 위치 A 해역이라는 거. 자, 뭐가 발생했대요? 연안이고 적도 구간에 용승이라는 게 발생했고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거 포인트.
그 다음에 3일간의 표층 수온의 변화를 친절하게 줬네. 아, 진짜 문제가 너무 친절해. 자, 그럼 용승하는 경우를 봐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지구과학 2를 하니까 거기서도 나오는 개념일 거예요. 자,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자, 바람이, 자, 북방구라고 합시다. 자, 북방구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자, 이 바람이 바다 위에 이렇게 불고 있을 때, 얘의 수직 어디 방향으로? 수직 오른쪽 방향으로 뭐가 이동한다더라? 해수가 이동한다더라 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이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했었죠? 네, 에크만 수송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구과학 원에서는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바람이 불면 해수가 수직 오른쪽, 자, 수직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더라 라는 게 핵심이죠. 반대로 남반구는요. 네, 남반구는 바람이 불면 얘의 수직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용승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연안이잖아요. 즉 땅에 가로막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가 땅입니다. 땅. 그리고 바다가 있는데 여기에 바람이 불 거예요. 자, 이게 북반구예요. 북반구. 자,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자, 바람이 불면 북반구니까 당연히 물들의 이동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수직 오른쪽. 자, 수직 오른쪽이니까 여기에 있던 물들이 다 어디로 가? 바깥으로 나가네? 그럼 여기는 물이 어때요? 없죠. 자, 그럼 이 물을 채워주기 위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 이때 용승이 일어나는 거지. 자, 만약에 반대면, 자, 만약에 반대야. 자, 땅이 여기 있고, 자, 여기가 바다야. 근데 이번엔 바람이 이렇게 불었네. 자, 이렇게 불면 해수가 어떻게 이동해요? 얘 수직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하죠. 자, 땅 쪽으로 다 모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는 거네. 그럼 물이 쌓였으니까 어떻게? 얘는 침강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A지역. 여기에 뭐가 일어나고 있대요? 여기에 지금 용승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땅, 여기가 땅이지? 그 다음 바다가 있네? 자, 바람 어떻게 불어야 돼요? 바람. 자, 첫 번째 가르쳐준 거랑 똑같네. A지역은 지금 이런 식의 바람이 불고 있어야 되네. 이런 식의. 그래야 해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럼 용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캐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용승이 일어나게 되면 표층에 있는 해수가 이동을 한 거니까 밑에, 즉 아래에 있던 물들이 채워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수온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즉 나 그래프로 보게 되면, 자, 여기 나가 아니라 두 번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수온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조금씩 가라앉다가 이렇게 가라앉는 경향을 보이는 이때 있죠? 이때 뭐가 일어난 거야? 이때 용승이 일어난 거야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기억, 연안 용승은 24일보다 26일에 활발했다. 자, 뭐 찾으라는 거야? 수온이 떨어진 거 찾으라는 거죠. 언제예요? 26일 맞네요. 그 다음 니은, 연안 용승이 일어나는 기간에는 북풍 계열이 우세하냐? 자, 얘 무슨 풍이니? 남풍 계열. 아직도 이거 헷갈리는 사람. 남풍 이거 뭔 말이야?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러니까 얘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니까 당연히 아니죠. 남풍 계열. 그 다음 디귿. 표층 해수의 용존 산소량은 24일보다 26일에 대체로 높았을 것이다. 자, 용존 산소량, 용존 기체, 용존 이산화탄소 다 뭐랑 연관이 있는 거야? 수온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용존 산소량이 많다. 즉 물에 많이 기체가 녹아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냐면 수온은 낮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 상상하라 그랬죠? 사이다.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돌려먹지 않는다고. 청량감 느끼기 위해서 시원하게 먹는다고요. 자, 그럼 결국은 이 디귿 보기도 뭐예요? 수온이 낮아진 거 찾으라는 거죠. 26일에 대체로 높았을 수밖에 없겠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배웠던 건데 들으니까 기억이 나죠. 자, 드디어 대망의 4페이지에 있는 네 문제만 하면 됩니다. 자, 17번 볼게요. 요거를 굳이 또 왜 냈을까 싶었지만 어쨌든 해수의 성질 단원에서 또 하나 정도 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어려워했던 거기도 하지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인데 요거 기억 간단하게 해봅시다. 혼합층 키워드 뭐였냐면 바람이죠. 자, 바람이 많은 부는 구역은 혼합층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 이 바람이 뭐 하는 건데 섞어주는 역할, 얘가 섞어주는 역할, 섞어주는 게 아니라 섞어주는
역할이죠. 즉 섞어주기 때문에 뭐야? 이 혼합층은 수온이 일정한 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끝. 자, 수온 약층은, 자, 수온에서 다른 색깔로 해볼까? 자, 수온 약층의 핵심은 뭐였어요? 수온이 약해지는 층.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온도 변화가 있는데 얘는 위에는 따뜻하고 아래는 차가우니까 되게 어떤 층?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좀 써보면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자, 상하 간에 물질이나 에너지 교환이 잘 있어요? 없어요? 잘 안 일어난다고 얘기했고요. 마지막 심해층. 자, 얘도 역시 뭐하네요? 수온이 일정한데 어떤 애? 차가운 애. 차가운 애. 끝. 자, 그럼 볼게요. 기억. 적도 지역은 30도 지역보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자, 이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거 뭘로 볼 수 있다고? 혼합층 두께로 볼 수 있다고. 자, 이 그래프가 어려운 사람. 자, 집중. 자, 요 가로축은 사실 위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0도가 있는 건 적도, 30도, 60도 뭐 이런 식으로 위도를 준 거고요. 세로축은요. 깊이를 준 거니까 이거 다른 말로 쓰면 얘가 두께 준 거랑 똑같은 거지. 그만큼 층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알려준 거니까. 자, 그럼 적도는 지금 요만큼밖에 안 돼요. 혼합층이. 하지만 30도는요. 이만큼이나 혼합층이 되죠. 그 전에 A, B, C가 뭔지 맞춰야 되는데 당연히 이 순서가 이거야. 제일 위에서부터 혼합층, 수온 약층, 심해층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건 여러분 1학년 때부터 한 거니까 혼합, 수온 약층, 심해층. 자, 그래서 요거를 본 겁니다. 기억. 자, 그럼 30도 부근이 훨씬 두꺼우니까 당연히 얘는 틀린 얘기가 되겠죠. 바람 역시 누가 더 강하게 불어요? 30도가 훨씬 강하게 분다. 다음 니은. B층은 A층과 C층 사이의 물질 교환을 억제하냐? 오, 여기 썼다. 야, 진짜 써버렸네. 물질 에너지 교환 안 한다. 그렇죠? 억제한다. 다음 D은 구간 H에서, 자, 구간 H라는 건 요 깊이를 보라는 얘기인 거야. 요 깊이. 그럼 여기서 수온의 변화율이래. 자, 그럼 수온이 변하는 층은 어디야? 우리 저 A, B, C, 즉 혼합 수온 약층, 심해층 중에 수온 약층밖에 없었거든. 즉 이거 뭐냐면 이 H에서 수온 약층에 해당하는 게 많은 거 골라라 이거야. 자, 그러면 H에서 수온 약층이 많이 해당하는 층은 어디냐면 이 30도 부근이야. 반대로 적도는요. 여기는 이미 심해층이란 말이야. 수온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러면 30도 지역이 적도보다 크냐 물어봤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수온 약층이 여기 해당하니까. 자, 그럼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18번입니다. 아이고, 우리 단골 문제 나왔죠. 태풍. 테레테레테레풍. 자, 9월 6일 15시부터 8일 9시까지 이동 경로를 줬네요. 와, 이거 너무 쉽다. 자, 경로가 가그리면서 먼저 해석하자. 경로가 지금 이렇게 있죠? 경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경로의 오른쪽, 오이시, 오른쪽 위험반원, 시계 방향. 여기 위험반원. 자, 시계까지 써줄까요? 시계. 왼쪽은요, 안전반원. 반시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제주, 서울 둘 다 뭐야? 위험반원이네. 오케이. 끝. 자, 여기서 해석할 수 있는 거 요 정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나는 자, A와 B가 뭘 준 거냐면 기압이랑 풍속의 변화인데 요거 좀 기억하자 그랬어. 자, 기압. 자, 이거 관측소에서 관측한 거야. 그냥 관측소에서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하니? 태풍이 점점 가까이 오지. 근데 이 태풍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했죠? 저기압이죠. 얘 다른 이름이 열대 저기압이잖아. 즉 태풍이 나한테 가까이 와요? 뭐가 가까이 온다는 얘기야? 저기압이 가까이 와요. 그러면 태풍이 나한테 가까이 올 때는 기압이 어때야 돼요? 기압이 낮아야 돼요. 그래서 기압 그래프는 어땠어요? 나한테 가까이 올 때 항상 이렇게 파고 들어가게 되죠. 시간에 따라서. 반면에 이 중심부, 즉 저기압이니까 중심부에 상승 기류가 강하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풍속은 어떻게 돼? 풍속은 반대로 나타난다고 얘기했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는 누구야? 예외는 바로 태풍의 눈이야. 태풍의 눈의 경우엔 예외예요. 왜? 여기는 엄청난 저기압은 맞지만 뭐가 있어? 하강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 하강기류 때문에 날씨가 맑고 바람도 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문제에서는 그럴 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게 풍속이에요. 만약에 여기 태풍의 눈이 지나간 거였다면 맑고 바람이 잘 불지 않기 때문에 풍속이 어떤 식이 됐어야 되냐면 중간에 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갑자기 뚝 끊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식의 그림이 있었어야 되거든. 요렇게 되면 이거는 태풍의 눈이 지나갔다고 봐도 돼. 하지만 자 우리 그래프 봐봐. 그렇게 생긴 모양 자체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태풍의 눈이 지나간 게 아니라 태풍의 중심이 우리 근처를 지나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림에서도 이미 힌트를 줬죠. 가운데를 지나간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이 나에서 일단 해석할 수 있는 거. 이 A 그래프가 뭐예요? 얘가 기압이라는 거. 여기 똑같이 해놨잖아, 지금. 그다음 B. 그다음 B는 풍속의 색이 변화라는 거. 둘은 항상 이렇게 반대 모양을 가진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하죠. 그럼 기억 A는 풍속, B는 기압이다. 뭐 맞는 얘기죠. 아이고 미안해요. 틀린 얘기죠. 맨날 이지하다 선생님도 문제를 잘못 읽을 때가 있어요. 그냥 틀린 얘기죠. 그다음 니은 6일에서 뭐 7일에 제주도. 자 이거 뭐 필요 없어. 볼 필요도 없어. 자 얘네 어차피 이렇게 갔으니까 어디야? 제주. 뭐야? 위험반원. 오이시 위험반원. 시계 방향. 그다음 디귿 7일 15시. 서울은 태풍이야. 자 7일 15시. 뭐예요? 가장 저기압이 발달한 곳이 지나가고 있을 때야. 우와 그럼 태풍의 눈인가 보다 하면 돼 안 돼? 태풍의 눈은 풍속이 어떻게 됐을 때? 풍속이 뚝 떨어졌을 땐 태풍의 눈이라고. 하지만 여긴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풍의 눈이 지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중요하다. 태풍 꼭 공부하자. 19번입니다. 네, 19번. 우리 19번 볼게요. 이제 2개 남았네. 자, 외계행성. 작년 노벨상의 핫 이슈였던 외계행성이 하나 나왔네요. 네, 식현상에 대한 겁니다. 자, 외계행성 방식은 뭐 3가지 정도 있었죠. 여기 간단하게만 써볼까요? 도플러 있었고, 그 다음에 식현상 있었고,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미세, 중력, 렌즈가 있었는데 항상 세트로 같이 다니는 애가 이 2개죠. 도플러랑 식현상은 세트로 좀 많이 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도플러 현상 같은 경우는 이거 즉 나한테 접근할 때는 무슨 편이? 청색 편이. 나한테 후퇴 즉 멀어질 때는 뭐예요? 적색 편인데 둘 다 뭘 보는 거야? 별을 본다라는 거 잊지 마. 별. 중심 별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식현상은요. 가리는 거죠. 말 그대로 먹어버리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행성이 이 별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이 그래프만 가지고 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연상이 좀 돼야 되냐면 별이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지금 행성이 얘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아이고 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밝기 변화가 일어났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분석을 좀 해볼까요? 자, 밝기 변화가 원래 1이었는데, 자, 밝기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지점이 있네요. 자, 시작하네.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행성이, 이 파란색이 행성이야. 자, 이 행성이 별을 가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아직 가리면 안 돼. 가리기 시작하려고 해야 돼. 이때부터 가려졌네. 아이고, 가려졌네. 자, 여기를 1이라고 써볼까? 그냥 1. 그 다음에 여기를 2, 3, 4.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1번인 거고, 그 다음에 딱 전체적으로 최대한 다 가렸을 때 이때가 언제야? 2. 그다음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제 벗어나려고 시작할 때 여기가 3. 벗어난 후가 4.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 그렇게 한 바퀴 하고 또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어떻게 왔어? 여기 다시 1이라는 구간에 온 거죠. 즉 1에 있던 애가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어디 왔어? 1에 다시 도착한 거지. 와우. 뭐 한 거야? 행성이 한 바퀴 돌았어요. 행성이 돌아버렸네. 그걸 우린 뭐라 그래? 이게 이제 공전 주기가 되는 거죠. 공전 주기 A가. B는요. 밝기 변화한 정도지. C는요. 그러면 C는 뭐야? 지금 1, 2, 3, 4를 해서 4 이후부터 자, 이 4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뒤를 돌고 있는 여기 이렇게 뒤를 돌고 있는 요게 뭐야? 여기가 C 구간인 거야. C. 그러니까 4번을 지나서 처음에는 뭐 하고 있어요? 얘가 행성은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위에서 본 그림으로 그려볼게. 위에서. 자, 얘는 이제 앞에서 내가 내 눈으로 본 거고. 자, 위에서.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나오죠. 자, 이 X표보 질량 중심. 자,
질량 중심이 이렇게 있고 우리 눈 여기서 본다고 합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eyes, my eyes. 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 별이 여기에 있고 행성이 이렇게 서로 질량 중심을 중심에 반대편에 있다고 얘기했죠. 자, 별도 이렇게 돌고 행성도 이렇게 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고 나서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별은 앞으로 올 때 이 행성이 뒤로 가고 있는 이때, 이 별이 앞으로 올 때 행성이 뒤로 가고 있는 이때가 뭐야? C 구간의 시작이라는 거지. C 구간의 시작. 물론 여기서 C 구간이 이제 돌입을 해서 처음 시작하겠다가 뭐예요? 별이 뒤로 갈 때 되면 행성이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별이 나한테 멀어지는 때도 있겠죠?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 C 기간 동안 처음에 이 C 기간의 앞쪽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 별이. 자, 헷갈리면 안 돼. 행성은 나로부터 뒤로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별은 나한테 뭐 하고 있어? 가까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일어나? 항상 청색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색이 일어난다는 거. 이거 행성, 우리가 이 밝기 변화를 보든 도플러 효과의 스펙트럼을 보든 행성 따위는 관심이 없다는 거야. 물론 행성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관심은 있지만 이 관측 결과 자료는 누구 거? 별 거라는 거지. 별 거. 자, 그럼 기억. A 기간은 행성의 공전주기에 해당하니 뭐 했던 거고. 그다음 니은.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됐대요. 자, 반지름이 2배가 되면 B, 즉 이 밝기 변화하는 정도도 2배가 되니 2배 오케이 하고 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 왜? 자, 반지름이 2개가 됐대요. 예를 들면 이거야. 이만한 행성이 있었어. 그래서 얘가 가리는 게 B 정도였는데 얘가 2배가 됐대. 반지름이 2배가 되면 한 요만큼 될까요? 요만큼. 한 요만큼이 2배가 됐겠죠? 자, 그럼 그래, 이 길이는 2배가 됐단 말이야. 하지만 밝기 변화라는 건 이 길이, 요 선이 가리는 거야? 그게 아니야. 이 면적이 가리는 거죠. 그러면 얘가 2배가 됐다는 얘기는 면적은 몇 배가 됐다는 얘기야? 면적은 4배, 최소 4배가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밝기 변화는 최소 4배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돼? 여기 면적 개념이다 라는 거. 니은 틀린 거. 다음 디귿. C 기간에는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뭐가 먼저 일어난다고? 청색이 먼저 일어난다고.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 1번 이렇게 되겠네요. 할만하죠? 네. 네, 대망의 20번 문제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급팽창 우주론이요. 예상외로 급팽창 우주론이 나왔는데, 자, 급팽창 우주론이라는 것 자체가 빅뱅 우주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즉, 빅뱅. 오랜만에 영어 한번 써보죠. 빅뱅, 뱅뱅뱅. 네, 이 빅뱅에서 급팽창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발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생겼죠. 뭐였냐면 어쨌든 얘네 둘 다 그거예요. 우주라는 공간, 우주 공간이 팽창한다는 거는 둘 다 전제로 깔고 있는 거야. 이거는 그 허블 법칙 이후로 모두가 공감하는 거고, 일단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지 못한 게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문제에서 보는 지평선 문제인데, 얘네가 만약에 균일하게 이렇게 커졌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있어요. 내가 있는 건데, 자, 균일하게 커졌으면 당연히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정보들이 나한테 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그죠? 우주 배경 복사가 우리 빅뱅의 증거로 채택이 됐었죠? 왜? 어디서나 균일하고 동등하게 발견이 됐으니까. 물론 10만 분의 1 정도 오차는 있지만 거의 균일하게 오니까 태초부터 오던 정보들이 있구나. 즉 어디 한 곳에 모여가지고 다 이렇게 짜르륵 있었는데 얘네들이 뭐 처음부터 온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한 137억 년 정도 걸렸을 거고 여기에서 여기서 온 것도 137억 년 정도 걸렸을 거야.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하면 그래.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고 치는데 그럼 여기에서 관측을 해. 만약 여기라는 점에서 관측을 했을 때도 똑같이 뭐야? 얘가 관측했을 땐 여기를 봤을 때 뭐야? 137억 년짜리가 나한테 보여야 되는, 즉 똑같은 태초의 정보가 똑같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뭐야?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여기서 137억 년이었으니까 137 더하기 137만큼 걸려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즉 우주라는 공간은 137억밖에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이 이론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 봤을 땐 뭐야? 아직 여기 137억 년 전에서 온 애가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그런 걸 지평선, 즉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 범위라고 하는데 그 지평선에 문제가 생기고요.
두 번째가 이제 평평성의 문제인데, 평평성의 문제는 만약에 빅뱅이 됐다면 어느 특이한 밀도, 특이한 점, 거기에서 무조건 우리가 지금부터 역으로 돌려서 계산한 그 값에서만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값이 너무 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값이 특정하게 정해지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빅뱅 우주는 설명을 못해. 다음 세 번째가 자기올극이죠. 만약에 얘가 팽창을 했다면 분명히 중간에 결합하지 못하고 홀로 떠다니는 n이나 x, 혹은 플러스나 마이너스 같은 이런 극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게 관측이 안 돼요. 자기올극이 관측이 안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넣은 게 뭐야?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넣은 게 바로 급팽창, 즉 영어로 inflation 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하면 이게 다 해결이 돼. 왜? 처음에 이게, 자, 1번부터 볼게. 지평선 문제가 지금 이 우주가 커진 시간만큼, 우주가 생겨난 시간만큼으로만 계산을 하면 어딘가에서는 이 정보들을 동일하게 받을 수 없다는 건데, 이게 아니라 아예 태초부터, 자, 처음부터 얘네들이 엄청나게 겁나 작았고 막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벌어지고 있었거든. 근데 이게 어차피 빛의 속도니까 이 빛의 속도보다 엄청나게 큰 것들이 갑자기 뻥 하고 터져버린 거야. 큰 힘이.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교환하고 있었으니까 이 교환한 흔적들이 다 있는 거죠. 이 상태로 빛보다 큰 힘 때문에 얘가 뻥 하고 커졌으니까 어떻게? 그 흔적들이 여기에서 다 존재를 하는 거죠. 어디서든. 그러니까 어디서 보든 간에 동일한 우주 배경 복사가 보일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해결. 끝. 다음 평평성. 자, 지금처럼 아무런 이런 게 없다면, 이런 힘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팽창을 했다면 분명히 어느 한 밀도를 가져야 되고 한 점으로 줄여야 하는데, 그 팽창을 했다고 하면 알 게 뭐야? 얘가 이만했든 뭐 이만했든 거에서 시작했든 뭐 다른 밀도에서 시작했든 간에 중간에 얘가 이렇게 빵하고 커졌다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상관이 없단 거야. 해결. 끝. 다음 자기올극은요. 그만큼 이렇게 빵하고 터져가지고 너무 확 멀어졌으니까 내 주변에서는 안 보일 수 있다 이거야. 내 주변에서. 우리가 못 찾는 거다 이거야. 그걸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클리어 해버리죠. 자, 근데 우리 문제 속에서는 뭐냐면 지평선 문제를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평선 정의까지 줬어요. 우주가 광속을 팽창한다고 할 때 우주의 크기다.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인데 실제 크기는 이만큼 있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럼 기억, 급팽창이 일어날 때 이 급팽창이란 말 자체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힘에 대한 건데, 그게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니은, 급팽창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다 이런 얘기 하겠죠. 자, 우주의 지평선 원래대로면 요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요 정도, 그러니까 즉 태초에 요 정도 크기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았다가 빵하고 커질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그래서 요 얘기도 맞는 얘기. 다음 디귿,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관측되는 현상을 설명. 그래, 얘 때문에 문제가 돼서 나온 거야. 얘 때문에.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했고요. 사실 마지막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지평선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잘 안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던 우주의 지평, 우리 관측 범위 안에서 요게 맞는 건데, 급팽창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기이한 현상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생겼다. 요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앞으로도 계속 화이팅 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